그린 스무디. 오, 포장이 달라요? 그러게요. 요거는 이제 블랙 스무디. 블랙 네. 스무디. 그린 스무디는 김용민닷컴의 최고 히트 상품 중에 하나죠. 다이어트는 배부르고 맛있어야 한다는 역발상으로 많은 분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제품은 그린 스무디가 아니라 블랙 스무디입니다. 비타샵에서 그린 스무디에다가 검은 콩, 검은 깨, 검은 쌀 등 블랙 계열의 재료를 첨가해서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만든 스무디입니다. 그렇다고 뭐 그린 스무디가 흰색 계열 그렇진 않습니다. 네. 흰색 계열이 당뇨 환자들한테는 참 안 좋습니다. 뭐든지 블랙 계열이 좋다고 얘기를 하죠. 네, 여러분 당뇨 환자분들 블랙 스무디 다이어트로 당뇨도 잡고 다이어트도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당이 2g밖에 안 들어가 있네요. 2g밖에 안 들어갔어요. 무당파입니다. 무당층. 무당층. 무당층이 정말 좋은. 무당층이지만 40% 돼요. 무당층이 구매하시면 딱 좋습니다. 구매 후기가 왔어요. 간헐적 단식의 친구 블랙 스무디. 최근에 머리도 빠지고 식습관도 무너져서 대체 식품을 고민하다가 김용민 TV에서 홍보하시는 거 보고 믿고 구매했습니다. 처음엔 역시나 적응이 안 돼서 꾹 참고 마시다가 3, 4일 마시고 나니 어느덧 너무 바삭하고 고소하고 달콤한 맛에 푹 빠지게 됩니다. 네, 가격이 좀 나가고 워낙 재료에 차별을 두다 보니까 좋은 재료만 갖다 쓰니까 그렇지 않나 싶은데 이거 벌써 봐봐. 가격이 좀 나가도 네네. 비싼 재료를 쓰니까 그랬겠거니 하면서 또 이쪽을 옹호해주고 있잖아요. 소비자가. 네, 그렇죠. 소비자가 제조자를 인정해줄 정도면은 그만큼 이 제품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파우치 분리수거가 좀 귀찮지만 이 정도야 감수하죠. 파우치 분리수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 귀찮죠. 서울대 입학보다 어려운 게 파우치 분리수거예요. 이거 다 떼야 돼요. 이거 플라스틱 그렇죠. 이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감수할 수 있다. 아니 소비자가 이렇게 제조자를 신경 써주고 말이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에게 부족한 비타민 E도 보충하고 간헐적 단식하는데 무척 도움이 됩니다. 2주 만에 허리군살이 싹 정리됐네요. 에이 이건 좀 아니 세상에 허리군살이 어떻게 2주 만에 그럴 수도 네. 있어요. 말을 만큼 말하신 분들은 그렇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허리군살이 없어진 이유는 원래 없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이 허리살이 얼마나 네. 빠지기가 어려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떨지 몰라서 한 박스만 시켰는데 이제 2박스씩 사다 놔야겠습니다. 판매자님 대박 나세요. 무한 신뢰하는 김용민 님도 파이팅 감사합니다. 다이어트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식사량 조절에 실패하면은 다이어트 성공은 어렵습니다. 대신에 운동은 못하더라도 하루 한 끼 혹은 2끼를 그린 스무디 혹은 블랙 스무디로 대신해서 드시면은 다이어트 효과 확실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좋은 게 뚜껑 열고 여기다가 두유나 우유 넣고 흔들어서 먹으면은 아 그러게요.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녁 대신에 그린 스무디 또는 블랙 스무디 한 포 정도만 드셔도 됩니다. 밤새 배고파가지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다이어트 효과는 물론이고 충분한 포만감이 생겨서 배고픔의 고통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린 스무디 한 박스 15포 46,000원. 블랙 스무디 한 박스 15포 46,500원. 겨우 500원 정도 더 500원 차이. 15포면은 이제 하루에 2끼 정도를 드시겠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 그래요. 일주일에 살 빠지는데 46,000원. 이게 돈입니까? 내 말을 잘못했나? 네. 얼굴은 좀 더 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자, 그린 스무디도 좋은데 블랙 스무디도 좋습니다. 블랙 스무디가 이렇게 포장까지 있는데 파우치까지 있는데 500원 더 비싼 정도예요. 맛과 성분의 차이가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걸 선택해서 드시고요. 구성과 수량에 따라서 할인폭이 달라지니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닷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상근 기자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지난해 이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 때부터 이 법조기자단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네. 저희도 뭐 이런저런 방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는 이제 미디어오늘이나 뉴스타파에서 기자단 문제에 대해서 행정소송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이 계속 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딱 이제 법조기자단 해체해주세요 이런 적이 올라와가지고 네. 아까 들어올 때 확인해 보니까 31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어허, 넘쳤어요. 예.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에도 동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쭉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작 이 법조기자단 당사자들의 얘기가 잘 안 나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지금
구독 안 하신 분들 좀 구독 좀 해주세요. 김용민 TV. 이제 갑자기 17명만 더 하면 이제 47만 5천 명입니다. 네.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줘. 좀 반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죄송합니다. 자, 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수준 넣은 거 잘 알고 있는데 구독 구독하고 하나 좀 돈 드는 거 눌러주는 게 뭐 이렇게 대수야? 뭐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좀 네.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자들도 아끼는. 시청자를 본계적으로 비판하는 방송. 네, 네. 김용민 TV. 예. 이것이 좀 다 도와주세요, 길입니다. 좀. 예. 네. 자, 그래서 정작 이 법조기자들의 얘기가 잘 안 나와서 저도 뭐 이런저런 얘기 듣긴 했는데 좀 간접적인 통로를 통해서 좀 들었었고 좀 많은 법조기자들 당사자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없어서 아쉬웠어요. 근데 네. 마침 또 이번에 이제 기자협회보에서 관련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이 법조기자단이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네. 이걸 이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반가웠죠. 이 뉴스를 보고 그래서 들어서 오해한 것이 있으면 좀 해소를 하고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은 그 생각도 좀 바로잡고 그럴 생각이었는데 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네. 이 사람들하고 나랑 남과 북에서 살고 있나? 네. 화상에서 온 남자와 복송에서 온 여자처럼. 네. 어쨌든 저는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아, 이 카르텔은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더 공고해졌습니다. 예. 일단 기사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법조 기자들하고 이제 따옴표가 들어가고요. 검찰 받아쓰기는 오해, 누구 편 아닌 옳고 그름 중요 라는 제목을 썼어요. 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제목에서부터 딱 오만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네. 예. 이 기사에는 총 4명의 법조 기자가 나오는데 기자협회보가 뭐 누구인지 실명은 밝히지 않았는데 이 4명의 법조 기자 중에서 2명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한 사람들이고 한 명이 매우 심각한 인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이 매우 심각한 생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이제 A 기자라는 사람이에요. 일단 이 법조기자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하나가 자기들 마음대로 기자단 가입 자격을 주네만에 하고 그 기준도 아주 자의적으로 설정을 해놓고 글쎄 말입니다. 또 그 기준이 또 매우 높아서 이 새로운 매체나 기자가 들어가기 어렵다. 이거는 완전 조직이 폐쇄된 조직이다라는 네.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지적이나 비판에 대해서 이 법조 기자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높은 진입 장벽은 법조 출입의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특성이 뭐냐면 검찰과 경찰 등 문턱이 높은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공통점은 해당 기관에서 다루는 정보들이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턱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언론 본연의 역할이 아닌 다른 부수적 이득을 위하는 언론사나 유튜버 등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장벽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들은 이제 공정하고 언론인으로서 아주 훌륭한 소양을 갖추고 그에 합당한 교육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기자가 어느 매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법조 기자들이 악화와 대비되는 양화라는 거잖아요. 그래요. 양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 정말 양화인가? 예. 자기들이 이제 정보를 독점하고 지금 기사를 쓰는 게 과연 오늘 사실이고 같은 날에 진실인가? 오늘 같은 날에 양화들은 양화대교를 한번 건너보기 바랍니다. 걸어서 아프지 이 말고. 추운 날에 아프지 말고 네. 예 그래요. 예. 이게 양화의 모습인가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또 양아의 모습이 아닌가. 양아의 모습이 아닌가. 바로 이거 치.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정보를 독점하고 또 기사를 쓰는 것이 진실이고 또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자기도 오류가 있을 수 있지.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양화여서 검찰이 흘리는 대로 그냥 질질 따라다니면서 기사를 쓰는 거냐고요. 네. 이렇게 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물론 새롭게 매체들이 많이 들어가면은 그 와중에는 검찰발, 경찰발 정보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놈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론을 호도하는 인간들도 있을 수 그렇죠. 있죠. 네. 네. 그런데 지금 법조 기자들은 안 그러게 하는데 예.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들은 뭐 교육을 받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언론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췄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뭐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검찰이 그냥 흘려주는 대로 서로 뭐 서수 같은 것만 바꿔가지고 단독이라고 서로 하지 않나. 네. 이 반론 취재도 제대로 안 하고 검사말 그냥 줄줄 받아쳐가지고 또 단독이라고 하지 않나. 글쎄 말이에요. 이게 악화를 구축한 양화의 모습이냐는 거죠. 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한국 법조부도 신뢰하고 있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설령 이 기자들이 정말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한들 다른 언론사랑 유튜버가 이걸 사익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진입장벽을 높여야겠다라는 거는 이건 또 무슨 선민의식인지 모르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법조 기자들도 자기들이 이 사익을 추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아무도 들어가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럼. 그 자기들의 진입 장벽은 누가 감시하냐고. 네. 그러니까 지금 검사는 그냥 뭐 공소장 내는 대로 그냥 언론이 보도하면 되는 거고 또 재판 과정은 또 법정 가서 공개 변론을 또 들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 뭐 이제 정보를 따로 독점을 하면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방식대로 그렇게 이제 피의 사실을 흘려가면서 그 사건을 그냥 마음대로 이제 재단을 하고 그냥 그렇게 무죄로 이유로 끝난 사건에도 제대로 사고도 하지 않고 예.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법조 기자라고 하면은 그냥 검찰 안에서 그냥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쓰지 말고 그냥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정말 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 좀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라고 생각하면은 몇몇 이 소수 언론들이 하는 것처럼 직접 이제 찾아가서 발로 뛰고 뭐 기사를 그렇죠. 쓰고 취재를 예. 하는 게 그래야 이제 그게 이제 진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또 기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이제 법조 기자단에 들어가면 일단 취재라든지 이런저런 편의 사항을 제공을 받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티타임도 이제 법조 기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B 법조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기자단이 되면 주요 사건에 대해 검찰 측에서 공보도 해주고 또 기사가 나왔을 때 대응도 잘해주는 편이다. 이 법원에서도 기자단에는 피고인 이름과 사건 번호를 알려주기 때문에 재판 일정을 확인해서 취재하기 수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비출입사들은 정보가 제한적이다 보니 속보 경쟁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잘 비출입사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 C 기자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야 영장도 복사해서 주고 했지만 지금은 기자들에게 별로 알려주는 게 없고 검찰과 법원이 제공하는 자료 자체에 기밀성이 거의 없다. 야, 너만 그러지 그렇지 않은 애들이 부지기수야.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이고, 진짜. 네. 그렇게 뭐 별다른 그게 없다면 나오라 그러세요 기자단을. 야, 너 그러니까. 실력 없는 거야, 그거는. 검사하고 안 친한 거네. 네가 안 친한다고 딴 사람도 안 친한 거 같아? 아이고. 아니 자기들은 알려주는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데 예. 비출입사들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요. 아니 물어봐도 안 가르쳐줘요. 나는 우리 저 장영진 부장이 나름대로 출입 기자가 있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출입 기자 없어. 네. 뭐 어떻게 기사 쓰냐고 봤더니 재판에 다 참석하는 거야. 그렇죠. 직접 다 가봐야 돼요.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 그렇게 해서 취재를 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경제 보도가 밀도가 있는 거예요. 통상의 기자들은 되게 오전만 보고 이제 빠진다고. 이게 한 명, 두 명 같은 경우에는 재판 한번 놓치면은 이게 사건 번호라든지 이런 거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은 그렇지. 정말 재판 상황을 알아보기도 그렇죠.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검찰 안에 있는 기자들,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로서는 굉장한 특혜인 거죠. 그리고 예전에야 영장도 복사해서 주고 했지만이라고 하는데 공무원이 기자들한테 영장 복사해서 주는 조직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네, 오히려 그때가 이제 특혜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법조 기자단이 검찰 받아쓰기만 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걸 두고 이제 방송사 D 기자라는 사람이 기자단을 보는 국민의 시각과 내부의 시각이 거리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안타까운지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와서 점잖게 얘기한 거네. 네, 뭐 뭐라고 말할 니들이 수는 없는데 뭐라니? 이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은 기자단 내부에서 그걸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건지 뒤에 정확한 서술이 안 나와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뒤이어서 이제 문제의 A 기자가 또 등장을 해서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검찰도 취재하지만 변호사 쪽도 취재를 많이 하고 판결문이나 공개된 자료를 분석해서 기사 쓰는 경우도 많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죠. 이재용 부회장. 그래요. 그렇지. 네. 변호인도 이제 되게 열심히 변호하는- 취재하고. 네, 네. 그래요. 어쨌든 뭐 그렇고. 그러면서 이 A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조리 받아쓰기, 검찰과 유착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황당하고 그렇게 몰아가서 뭘 하려는 건지도 모르겠다라면서 박근혜 정부 때도 법조 출입을 했는데 그때도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있다. 당만 달라졌을 뿐이다. 누구 편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옳고 그름만이 중요하다. 우리는 옳은 것을 쓸 뿐이다. 그리고 네. 그때도 싸웠다고? 얼마나 싸웠을까? 어떤 양상의 싸움이었을까? 안 싸웠다고 봅니다 저는. 네, 뭐 싸웠겠죠. 싸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김학의를 조국 전 장관만큼 파진 않아. 아, 그렇지. 네, 그때 좀 분명 그 수사 이상했는데요. 어쨌든 좀 이런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완전 진짜 선민의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린 옳고 그름이 중요하고 우리가 쓰는 건 그냥 옳다라는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아니면 뭐 어떤 얘기를 더 들었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지금 1도 없는 거죠. 이건 그냥 옳은 보도니까. 그러니까 이 정말 좋은 기자들은 기사 쓴 이후에 더 힘들어하거든요. 이거를 더 했어야 되는데 이쪽 보강 취재를 더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내가 틀 수 있다는 걸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만 지금에 보면. 나오는 보도 양상을 보면은 그게 어떤 사실만 전하는 게 아니라 검찰 시각에서 팩트를 굴절되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비난하는 또 공격하는 이들에 대해서 엿먹어봐라 이 정서도 담겨 있는 기사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기자협회보가 어떤 의도에서 뭐 기자들의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별다른 비판의식 없이 그냥 일단 그 법조 기자들이 얘기했던 말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기사였어요. 다음에 또 뭐 이전에 혹은 이후에 또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기자협회보에 나왔던 법조 기자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암담하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리톡이 시즌2가 막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 저리톡을 비롯한 흔히 말해서 언론 비평을 적극적으로 하는 쪽에 대해서 방어하거나 비판하는 쪽 논리가 뭐냐면은 아니 기자 집단 전체를 마치 다 문제시한다 이런 취지로 반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그 실제로 그렇지 않은 기자들까지도 무력하게 만든다. 기자들과의 뭐 소통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근데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게요. 한쪽에서는 전혀 변하려는 움직임도 없고 이쪽에서는 거의 뭐 철벽 치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비판을 하고 뭔가 이쪽에서 액션을 하는 쪽에서 어떤 소통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소통을 하라. 너무 단죄하거나 이러지 말라. 이런 지적이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비판을 해야 되는지를 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무 쉽게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법조 기자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한쪽 면만 보고 기사를 쓰는 이 기자들은 그 관점 자체가 병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거 진짜 예전에 MB가 종편을 만들 때 명분이 이런 거였거든요. 다양성. 근데 뭐야? 지상파, 뉴스 채널 다 자기 사람 사장으로 갖다 앉혀서 그래도 나름대로 의식 있는 언론인들 굴복시키고 그래놓고 또 종편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종편은 또 종편대로 그 색채에 맞게 그 사주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전략적 제휴관계인 MB를 또 띄워줘요. 그러니까 종편 생기고 나서 여론의 다양성 그게 있었습니까? 사실은 난 조중동 종편 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하나는 뭐 한겨레 정도한테 주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뭐 정말 기대할 수 없는 바고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TV 채널 중에서 보도할 수 있는 채널 중에서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매체가 있습니까? 단 한 군데도 없어요. MBC가 그나마 조금 좀 결이 좀 달라 보일 뿐이지.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서 김용민 TV가 아무래도 종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0억 모으러 갑시다. 그거보다는 네.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보도는 허락을 받게 하고 다만 정당들 있죠. 정당들이 저마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네. 정당들이 자체 뉴스 보도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송국을 허락해 주라. 어때요? 왜냐하면 난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주의 주장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직거래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직거래. 그렇잖아요. 지금 언론들 보도는 정당에서 보면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논평이든 뭐 여러 가지 성명이든 그거를 언론을 거쳐서 한번 그렇죠. 필터링을 네. 거쳐서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는데 그럴 필요가 있냐 이거야. 중간에 유통업자를 빼자. 그렇지. 그래서 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한다. 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한다. 생중계하는 거지. 또 아침에 최고위원회의, 원내 지도부회의 이런 거 생중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TV로 시청을 하는 거예요. 아, 원내대표가 오늘 이런 말을 했구나. 그 언론들처럼 여러 말 중에 딱 한마디만 딱 편취해가지고 완전히 사태를 오도하고 왜곡하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당들한테 민주당만 주자는 게 아니에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저쪽 국민의 짐도 주자는 거지. 어디요? 국민의 당. 국민의힘. 국민의힘. 예. 거기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방송을 하게 하면은 어떻겠는가. 그러면은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봐요. 민주당 방송만. 저는 약간 이게 보수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뉴스가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뉴스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뉴스는 권위는 차치하고 기본적인 신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뢰가 쌓여서 그게 사람들이 어떤 매체가 됐든 언론인이 됐든 뉴스에 권위를 부여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워낙에 신뢰가 바닥이니까 다 이제 권위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그 한상혁 위원장 얘기도 했지만 그냥 오픈시켜버리면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고 마음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어떤 그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뉴스의 어떤 그런 권위? 신뢰? 이거는 오히려 춘추전국 시대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저는 여전히 그거는 조금 유보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이제 허락받고 하는 뉴스도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뭐 제대로 의사 반영도 잘 안 되고 뭐 그렇죠. 너무 사실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거의 뭐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다 한쪽으로 쏠려가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차라리 이제 뉴스를 허가를 하되 이 뉴스를 이제 다시 이 재승인을 받으려 할 때 어느 정도 국민들에 대한 좀 인식 조사를 거쳐서 어떤 특정 진영의 이 플러스 이제 중도까지 한 50% 정도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뉴스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언론 지형이 왜곡돼 있고 또 기본적으로 광고주가 선호하는 대로 뉴스가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나는 최근에 언론이 집단으로 망가진 배후에 삼성의 짙은 그림자가 느껴집니다. 네. 삼성은 이렇게 광고로 정치하고 있어요. 광고로 선출된 민주 권력을 흔들고 있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드러난 증거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지난 정부 때 수구 우익단체 이런 데다가 돈을 줬던 삼성 아닙니까? 그랬죠. 지금 하여간 이 삼성의 광고를 통한 준동 정치 개입이 너무나 표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뭐냐면은 뉴스 채널은 할 수가 없어요. 또 뭐 종편도 할 수 없고 종편이 5천억인가 그렇죠? 자본금이. 그렇죠. 그리고 뉴스 채널은 1,000억. 네. 무슨 수로? 제가 한 10번 죽고 태어나고 그 돈을 모아도 그 정도 돈은 모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 아니면 사실 힘들죠, 종편은. 네. 그래서 삼성이 대주면 하죠. 영혼을 팔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럴 수는 없어서 제가 뉴스는 못하지만은 우리 어떤 정신을 녹여서 할 수 있는 채널로 해서 제가 내년에 케이블 TV를 하나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진짜로? 뉴스 시사도 못할 텐데. 김용민은 전문가입니다. 교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히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아니 시사를 못하게 돼 있는데 왜 시사를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없겠죠. 혹시 뭐 낚시 같은 거 하면서 막 낚시 같은 아유 국민의힘 뭐 그런다거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요즘 저희 아내가 낚시 TV 아주 낚였습니다. 그냥 낚시 TV만 보는 물고기가 됐어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왜 낚시 TV 이렇게 좋아하나? 그렇다고 낚시를 할 줄 아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고양이 관련 콘텐츠만 보는 거랑 같은 이치라고. 아 그래요? 요민 PD님이 철도 가는 것만 보고 있는 그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예. 내년에 제가 한번 저 케이블 채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케이블 TV보다는 IPTV에다가 우선 쏘고요. IPTV. 네. IPTV가 이제 세 군데만 론칭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KTSK, LG. LG U 플러스. 네. 그래서 내년도에 방송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경기일보가 지금 아주 지면 매체, 활자 매체가 우리 편이 없는 시대에 경기신문이 나름대로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예, 케이블로 볼 수 있는 방송으로 내년에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좀 돈도 좀 구하러 다니고 스폰서도 좀 구하러 다니고 이재용 회장 만나줄까? 그쪽은 안 일단 갑니다. 장충기한테 문자 하나 보내죠. 장충기한테 문자. 장충기한테. 네. 그래서 한번 내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집에서 TV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도록 한번. 근데 사실은 이런 국물 없는 기자회나 그런 걸 내보낼 수가 없어. 왜냐면 그렇죠. 시사 토크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방식의 시사 토크를 만들어서 내보낼 구상을 제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아주 독보적인 독특한 특허 원천 기술. 네. 원천 기술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돈이 그래도 제법 들어갈 텐데. 그렇죠. 그것도 역시 어떻게 하면 저비용으로 가능할지 머릿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방송을 저지하고 싶다. 제 목을 자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결론을 한번 내봅시다. 네. 그랬다고요? 다 됐어? 다 됐어? 네. 그리고 또 하나 준비를 해온 게 있긴 한데 네. 사실 제가 이 주제를 고민하게 된 이유가 이 지난주에 TBS 라디오에 나갔다가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코로나19 방역, K방역 홍보비로 1,200억 원을 썼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1,200억 원? 네.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근거냐 뭐 이런 질문이 있길래 찾아봤죠. 찾아봤는데 근거가 안 나와요. 보통 이제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보도를 할 때 1,200억이라고 썼으면은 좀 언론에서는 좀 어느 정도 이게 어디서 나온 거라는 걸 물어야죠. 근거를 그렇지 근거를 나와야 않으면은 되는데 걸르든지 아니면은 주호영 대표가 말한 거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네. 덧붙여서 설명을 하든지 해야죠. 근데 언론 보도를 엄청 나왔는데 이 1,200억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좀 논란이 된 이후에 몇몇 언론들이 좀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당시에는 이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찾아봤는데 이게 논란이 됐던 이유는 이 보건복지부가 해명을 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보건복지부가 이게 K방역 홍보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게 있나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홍보 비용이라고 할 만한 게 한 60억에서 한 100억 원 정도가 있더라. 근데 이제 60억 원하고 1,200억 원은 비용차가 너무 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걸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게다가 복지부가 썼다는 그 예산도 한국의 K 방역이 뭐 전 세계를 구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마스크 잘 쓰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세요. 이런 좀 그 공익성 캠페인이었다라는 그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체 뭘 근거로 1,200억 원이란 말을 했는지 그거를 보니까 이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가장 먼저 했더라고요. 근데 안철수 대표가 얘기를 했던 1,200억 원이 알고 보니까 이게 ODA 예산이에요. ODA가 뭐냐면 이제 국제 협력 사업 예산인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가입을 했으니까 이제 선진국 클럽에 들어간 건데 이 선진국 클럽이 개발도상국들에게 공적 지원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우리나라는 OECD에 이제부터 가입을 했지만 이 ODA는 한 10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이 점점 매년 빠르게 증가는 하고 있어요. 한 10%씩 예산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지구를 위한 역할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선진국 클럽으로서. 네. 근데 2,200억 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동안 이제 ODA를 여러 방식으로 해왔는데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가 너무 심하니까 ODA 공적 원조를 코로나19 방역 관련된 원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뭐 마스크를 개도국 분들에게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방역 물품을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또 전수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예산들이 이제 들어간 것이 ODA 예산이었던 거고 이거를 보고 이제 K방역 홍보 예산이라고 안철수 대표가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코로나 끝난다고 이제 다 끝나는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끝내야 되는 거긴 하니까 이런 예산도 좀 필요하긴 한데 근데 이 공무원 사회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럴싸한 글귀가 항상 예산 옆에는 붙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안 그러면 움직이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ODA 했을 때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옆에 이제 서류에 그렇게 써왔던 거죠. 그쵸.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방역 물품 같은 거를 지원하니까 뭐 K 방역 홍보 효과 이런 식으로 집어 넣은 모양이에요. 근데 예. 그걸 딱 보고 아 이거 K 방역 홍보 예산이다라고 안철수 대표가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언론이 그냥 이걸 받아 쓴다는 거예요. 네. 네.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K방역에 뭐 1,200억 원이나 써? 이 돈으로 백신이나 사지?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그냥 공적개발 원조 예산이었던 거지 이게 K방역 홍보비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폐가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네. 언론이 그냥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뭐 안철수 대표라든지 주호영 원내대표라든지 국민의힘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그대로 받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좀 보다가 요새 코로나19 관련 보도를 계속해서 쭉 봤는데 와 요새 진짜 코로나19 보도가 거의 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네. 이게 진짜 어쩌라는 건지를 모르겠을 정도로 코로나19 관련 보도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 특히 이제 뉴스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영국 코로나 백신 접종한다는데 돌다리 두드리다가 지각 접종될라 이런 기사를 써놓고 딱 30분 뒤에 고열 근육통 겁나는 백신 부작용 정부 보상해도 괜찮을까 이런 제목의 기사를 똑같은 언론사가 30분 만에 이런 기사를 내는 거예요.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머니에스라는 이제 머니투데이 자회사가 있어요. 네, 네. 오늘 나온 기사였는데 야, 머니투데이도 포털에 가고 머니에스도 포털에 가고 뉴스원도 포털에 가고 뉴시스도 포털에 가고 너무 좋겠다. 우리 평화나무 같은 매체는 우리처럼 훌륭한 매체가 없거든요. 그건 뭐 문도 두드릴 수가 없어요. 네. 네,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오시고. 아이고 참. 문 두드리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겠죠. 그래요. 네, 어쨌든 이 머니에스라는 머니투데이 자회사가 있는데 세계로 뻗어나가는 K 방역 중심엔 민관 협력이 있었다 이런 기사를 냈어요. 네. 그리고 반나절 후에 K 방역 자화자찬하더니 점점점하고 백신 확보 놓고 야권 공세 이런 기사를 냅니다. 아유. 이게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아우 진짜 왔다 갔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 정부가 백신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까는 기사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세계일보에 오늘인가요? 이 K방역 과신하다 병상 부족 백신 지연 혼란 자초한 정부 이런 보도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의 하현옥이라는 사람이 어줍잖은 낙관에 낙오된 K방역이라는 칼럼을 냈고 신났어. 네. 완전히. 동아일보도 사설로 K방역 과신하다 백신 대응 뒷부침 정부 이렇게 좀 비판하는 보도 칼럼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K방역이 문제가 좀 있으면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기사들은 전부 왜 백신 확보를 미리 하지 못했냐 남들 다 시작했는데 왜 우리는 하지 않고 있냐 이런 내용의 기사거든요. 네. 근데 뭐 이 논리가 말도 안 된다는 건 이미 보시는 분들이 알 테니까 뭐 굳이 덧붙이지는 않겠고 다만 정말 이 언론들의 보도 의도가 참 추악하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게 지금 좀 방역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때 이런 식의 무책임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라는 게 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이 동아일보 사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목에 동아일보 사설하고 여기에 좀 반대되는 좀 신문 사설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동아일보 사설을 보면 동아일보가 아까 말씀드린 사설에서 문제는 선진국들이 백신 확보 경쟁에 나서면서 우리가 백신을 확보할 여지가 급격히 줄었다는 점이다. 백신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에도 정부가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반박하는 사설을 잠깐 좀 읽어보면 반박하는 사설입니다. 한간에서는 이미 일부 접종에 들어간 영국, 미국 등에 비해 우리 백신 구입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지만 이들 국가는 하루 환자가 수십만 명씩 쏟아지는 다급한 상황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통산 백신 완성에 10년은 걸린다는 점에서 이번 코로나 백신은 아직 미완성 단계라는 점도 우려스럽다. 당국은 만에 하나라도 나타날 이산 반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제가 뒤에 반박하는 사설이라고 말씀드린 사설이 어디 사설인지 아세요? 몰라. 어린이 동화입니다. 어린이 동화? 네. 아이고야. 서로 자기들끼리 네,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가 지금 네,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예.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요새 언론 보도가 이 코로나19 특히 관련해서 이제 정권의 레임덕을 파기 위해서 이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부안해동에서 언론이 좀 같이 이러고 있는 건 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조세일보라고 아세요? 알죠. 알죠. 조세일보. 네. 네. 조선일보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인데 전혀 관계없습니다. 한자도 달라요. 아무리 조로 시작한다고 해도 다 조선일보 계열은 아니겠죠. 여기서 갑자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징계안이 미흡하다. 이와 관련해서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런 보도를 냅니다. 네. 그러더니 김용민 의원이 발언했다는 걸 잘 보니까 내 페이스북이야. 내 페이스북 글을 갖다가 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말로 만들어 놨더라고. 아니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실제로 그 기자가 김용민 의원, 지금 국회에 가 있는 김용민 의원이 낙검수했던 김용민으로 알고 있었던 거야. 아, 김용민 의원을. 근데 네. 어떻게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쓴 글을 보면은 내가 쓴 글에는 뭐냐면은 내가 내 손으로 투표해서 당선시킨 이탄희 의원. 네. 이탄희 의원에게 윤석열 탄핵을 요청할 것이다. 아, 그 페이스북 거기에. 그 내용도 있어.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웃기는 거 아니에요? 김용민 의원이 이탄희 후보한테 투표를 해가지고 이탄희 후보가 당선된 거 아니야? 아니 김용민하고 이탄희가 같은 당 아닙니까? 또 그렇죠. 같은 지역구 아니에요? 그런데 김용민 의원이 이탄희 의원을 자기 손으로 뽑았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잖아. 근데 그 기사를 쓰는 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음. 어떻게 그거를 혼동할 수가 있어요? 음. 그 김용민과 이 김용민을. 그런데 또 더 황당한 건 뭐냐면은 그래놓고 이제 우리 평화나무의 권지현 센터장이 가서 물어봤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목은 안 바뀌었어. 제목은 안 바뀌었어요. 예. 네. 그리고 김용민 의원이 친문 김용민 씨로 바뀌었어요. 아, 제목은 안 바뀌고. 제목은 안 바뀌고 제목에도 김용민으로 나오니까. 예. 아, 야, 그래서 진짜. 내가 진짜 화딱지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은 제목이 안 바뀌었으니까 기사 내용도 안 바뀌었을 것이다. 따라서 김용민 의원이 자기가 뽑은 이탄희 의원한테 탄핵을 요청한 걸로 인식할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기사 삭제해라. 아울러 나한테 사과해라. 사과는 조세일보 맞박에다가 3일 동안 제시하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언론중재위원회로 가려고 합니다. 언론에 너무 기사를 써놓고 너무 천연덕스럽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개인적으로 사과 의사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뭐그 없습니까? 권지현 센터장한테는 사과했다고 하더라고요. 뭐야 그게? 아니 권지현이 아니지 김용민이한테 문자로라도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개인적으로 사과할 일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당연하죠 그거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아니 이런 놈들은 다 이렇게 포털에 나가서 기사가 나가고 우리 평화나무 같은 매체는 포털에 그 기사가 나갈 수가 없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같지 않은 그런 언론들은 또 이렇게 자꾸 포털을 타고 가짜 뉴스가 터무니없는 뉴스가 계속해서 확산되는데 그 나름대로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기를 쓰는 그런 매체들은 지금 신청해봐야 빠꾸나 먹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참 너무 열불나고 정말 화딱지가 납니다. 화딱지 안 납니까? 네, 제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하여간 참 우리 언론들이 아주 단체로 망가진 것 같아서 내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또 참 너무 염려가 됩니다. 내년에 아사리판이 될 겁니다. 아수라판이 될 거예요. 대선을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이제 정말 삼성과 검찰의 이익을 대변할 어마무시한 그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제도로서 시스템으로서 이걸 막을 길은 참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을 비평할 줄 알고 저널리즘 토크쇼 저희가 없어졌습니다. 믿을 거는 이제 국물 없는 기자회밖에 없어요. 저쪽에 저널리즘 M이라고 가짜 짝퉁. 그 저쪽에 그 있잖아. 네. 이모 씨라고. 그런 것 때문에 유튜브가 다 욕먹는 겁니다. 그 이모 씨 이름이 이동영이야. 이명박 조카라는 소문이 있어요. 이명박 조카라는 소문이 있어요. 네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믿을 건 이제 국물 없는 기자회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좀 해주세요. 네. 내가 뭐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저기 슈퍼챗 쏘라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말해봐야 뭐 이 수전노들이 쏠 리도 없을 것이고. 기대도 안 해. 네, 그래요. 자, 여러분 많이 국물 없는 기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언론의 실상을 좀 제대로 파악하시고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칠까요? 네. 네,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 다음 주에 특집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